자, SF에 대해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 책인데 이것을 제가 지난 학기에는 목차만 한번 쭉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 읽어서 여러분하고 이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주제가 SF인데 SF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제 저는 이거를 교과서로 이제 말하자면 삼았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여기서 언급되는 작가와 작품을 최대한 많이 읽은 거예요. 여기 영화도 많이 나오고 애니메이션도 나오는데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겠지만 그러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교과서를 하나 잡아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일종의 이제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얘기되는 작가와 작품을 최대한 많이 이제 찾아갖고 읽는 식으로 하면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이제 똑같이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해가지고 뭐를 연구를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SF를 아마 쓰게 되지도 못할 것 같고 쓰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입문 수준의 공부를 한다라는 아주 소박한 목적을 갖고서 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3명의 저자가 쓴 걸로 돼 있는데 연재를 했던 글인데 SF에 대해서 박상준, 김보영 두 분이 주로 연재를 하고 이제 김보영이 사정이 생겨서 뒷부분은 심한선 이런 분이 이제 쓰셨나 봐요. 근데 요 김보영, 박상준은 SF계에서는 거의 뭐 대부 데모라 불릴 정도로 뭐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글을 보니까는 뭐 진짜 이 분야의 명실상부한 전문가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거치게 딱 나눠보면 생명과학이나 AI나 로봇이나 그 다음에 뭐 마블에 나오는 그런 슈퍼 히어로 그런 쪽을 다룬 주제는 그런 걸 많이 쓴 작가들은 주로 김보영이 쓰고요.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이스 오페라. 요건 이제 우주를 주로 다루는 이렇게 천문학 지식 이런 거 외계인 뭐 이런 쪽. 이건 주로 박상준이 썼던데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대략 이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SF를 제가 마지막 학기에 그 순문학하고 장르문학의 경계 혹은 이제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 이러면서 다뤄왔는데 이번에 SF를 가져왔는데 판타지 이른바 판타지 그 다음에 SF 그 다음에 미스터리 가로치고 추리소설, 탐정소설, 뭐 범죄소설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부 장르도 서로 많이 겹치고 네, 배경을 이제 미래로 설정을 하면서 스토리의 전개 방식은 추리 탐정 일수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배경을 저 역사적인 과거와 또 저 미래를 같이 섞어갖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 팩션하고 또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세부 장르가 혼종돼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전제로 깔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칠게 나눠보면 이제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크게 이제 챕터가 1장, 요건 이제 SF의 토대, 2장, 그 다음에 이제 법칙이 좀 확립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장, 그 경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4장, 이게 이제 시대 정신으로까지 이제 확장돼서 점점 더, 예, 이렇게 자 영역을 넓혀가는 그거 그 다음에 5장은 미래적인 어떤 전망인데 뒤로 갈수록 문학 텍스트보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은 뭐냐면 SF의 고전을 읽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세계문학의 여러 고전 중에서 SF적인 요소가 강한 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이 뭐냐면은 메리 셸리의 그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F의 고전이라 하면 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의 1984 곁들여서 뭡니까 동물농장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동물농장은 SF를 읽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오랜만에 제가 이거 이제 브레이브 뉴월드 멋진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읽고서 안 읽었는데 새로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옛날에 읽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느낌이 새롭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소설이 있고 그
네, 요런 이제 고전들을 SF의 관점에서 이제 읽어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파일로 탑재를 해드렸는데 그 제 책에서 저도 조금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여러 점에서 이제 고전인데 특히나 AI라든가 인공지능이죠. 뭐 로봇이라든가 뭐 생명공학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 피해갈 수 없는 작품이 되고 저는 요거 갖고 이제 논문을 쓸 건데 요것도 번역이 있습니다. 개의 심장이라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 작가가 쓴 소설인데 요것은 이제 그 1920년대에 러시아의 과학이 한창 많이 발전하던 시절에 이때도 이제 뭐 회춘 이런 식의 이제 그 과학 실험들이 많이 행해졌던 모양인데 요즘으로 치면 보톡스 넣는 이제 그런 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하나 가지고 와요.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아무 사람이나 가져올 수 없으니까는 되게 흉악범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흉악범의 시체를 가지고 오는데 그 뇌사되기 직전에 그의 그 뇌와 생식기를 개한테 이식을 시킵니다. 근데 그 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는 거죠. 그래서 개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개가 사람으로 바뀌어도 역시나 하는 짓은 개더라. 혹은 이 개한테 이식된 인간의 그 두뇌와 생식기가 이제 그 사람 자체가 흉악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더 개 욕설이 돼버리는데 개의 성질을 가진 이제 인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요는 그래서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다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개로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먼 미래에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사이언스 픽션이라 부르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적인 증거를 대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어쩌면 먼 미래라도 이게 가능할 법하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고 그게 안 되면 판타지입니다. 근데 판타지가 이 경우에는 SF보다 낫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범주가 이제 다른 거죠. 반지의 제왕이나 뭐 어스시나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과학에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고요. SF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실현시킬 수는 없어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셸리가 쓴 프랑켄슈타인인데 프랑켄슈타인은 소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인류의 의식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신화이자 강박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봤었는데 여기 김보영 선생님이 쓴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 소설을 비교적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 박사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괴물의 비중이 되게 크고 그 영화에서 연출된 괴물은 되게 무식하고 거칠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나사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아마 저도 어릴 때 이런 명화극장 같은 데서 이제 봤을 텐데요.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괴물은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게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외롭다는 것도 알고 가족도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창조주를 원망할 수도 있고 등등등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닥터 프랑켄슈타인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소설을 읽게 되는데 여기 그 김보영 선생님이 쓴 거를 보니까 셸리의 입장에서 그녀가 이입한 대상은 과학자가 아니라 괴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리 셸리 그 낭만주의 시인 퍼시 셸리의 부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어려서 잃었습니다. 부모를 어려서 잃어서 이제 교육을 또 많이 받지 못했고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주류 정식 교육을 이제 받지 못했고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힘든 이제 유년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학교를 안 보냈다 이런 개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류의 시선으로 본 괴물은 충동적이고 위험하고 무식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였다. 이 이미지가 존재였고 이 이미지가 각인된 채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그 메리 작가가 자기의 입장을 조금 더 투영한 것은 괴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마 이 소설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근데 이제 이때 이질이라는 게 여기서는 사람이 만든 혹은 만들었는데 실패한 어떤 피조물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SF에서 다양하게 이제 형상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퍼시 셸리가 서문을 썼는데, 퍼시 셸리는 말씀드렸듯이 남편이면서 이제 낭만주의,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인데, 현재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내용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진지하게 믿는 것도 곤란하지만은 현실만큼의 설득력 또한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갈바니 전기 얘기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다윈의 논의가 나온다는데, 이름을 봐도 여러분 짐작이 되죠. 우리가 아는 찰스 다윈의 숙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셸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 어떤 스토리예요. 근데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읽어보면 요거 지금 번역도 괜찮고요. 저는 네 아무튼 번역도 괜찮고, 그런데 읽어보면 그 시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빡 만들거든요. 눈 뜨게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아요. 근데 예컨대 이제 이런 소설 같으면 작가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외과 수술 장면이 굉장히 정확해요. 작가가 외과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엄정한 과학적인 디테일은 없지만,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론 자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점에서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루는 작가는 줄 베른인데, 줄 베른은 더 빨리 읽었어야 됐는데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줄 베른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읽어보려고 한번 사봤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 다음에 뭐 해저 이만희, 이런 소설들 이제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 그 줄 베른이 이런 SF 장르 중에서도 모험 소설 SF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일가견이 있는 작가이고,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됐더라고요. 1907년에 해저 여행 기담 이제 이렇게 이 소개가 되고, 이런 이제 이해조가 이제 번안 소설로 또 하나 이렇게 소개를 했었나 봐요. 그 자유종 이런 거 쓴 사람이죠. 철세계 이런 제목이었는데, 줄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 베른도 이제 좀 이따가 볼 건데, 이 웰스하고 더불어서 SF의 이 거장이라고 하는데, 웰스도 제가 읽지를 않았고 이참에 한번 읽어보려고 샀는데 번역이 이렇게 많이들 돼 있는데, 조지 허버트 웰스입니다. 영국 작가고요. 당연히 왜 당연인지, 아무래도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빨리 일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빨리 고민하고 이제 쓰고 했겠죠. 그래서 멋진 신세계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거를 쓴 게 1932년이더라고요. 네, 헉슬리가 이거를 쓴 게 1932년인데 우리나라는 염상섭의 3대가 1931년에 네, 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의 뭐 같은 시기라 해도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서로 다른 세계를 네, 살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이제 다를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이 허버트 조지 웰스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SF에서 다루는 어지간한 주제를 다 얘기한 모양이던데요. 이 타임머신 이거 뭐 딱 보면 제목 자체가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명인간도 저 지금 안 읽었습니다. 읽으려고 샀는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이거를 김보연 선생님이 쓰면서 맨 처음에 예로 드는 게 아인슈타인하고 루즈벨트의 대화더라고요. 원자 폭탄 관련해서. 근데 그게 폭탄 제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누가 SF 소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된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되게 놀랬다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실제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 혹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SF 소설에서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현실로 가는 거니까, 문학이 현실을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거를 SF만큼 더 잘 보여주는 장르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